네, 5강은 신라 이야기입니다. 네, 신라는 뭐 두 가지가 있죠. 삼국시대의 신라가 있고 통일 신라가 있는데 이번 강에서는 삼국시대의 신라만 일단은 얘기해 볼 거예요. 신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기 나오네요. 바로 박혁거세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게 박혁거세가 신라의 시조인 건데요. 박혁거세는 박혁거세 왕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원래 우리가 불러야 될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불러야 돼. 박혁거세 거서간. 박혁거세도 긴데 거서간은 또 뭐냐. 바로 신라는요, 이 왕호가 중요한데 왕의 호칭이 계속 변했어요.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변했거든요.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기억 써보세요. 마립간 그리고 왕 이렇게 변했다고요.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거차이, 마왕. 무슨 마왕이에요? 거차이, 마왕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간이 두 명 있어요. 거서간 그리고 마립간. 이 두 개는 좀 다른 거예요. 거서간은 약간 그냥 간 이런 뜻이야. 별거 아닌 간, 제너럴 간 뭐 이런 뜻이야. 근데 마립간은 정말 강한 간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립간이라는 호칭을 쓸 때부터 뭔가 세력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뭘 묻냐면 마립간이라는 호칭을 누가 처음 썼느냐 이거 물어요. 또 지금 우리가 이제 왕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데 왕이라는 사실은 이거는 중국식 왕인데요. 중국식 명칭인 왕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거차이 이거보다는 이 두 명 있죠. 마립간 최초의 왕, 최초의 왕이라는 쓴 사람은 누구인가? 이 두 명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마립간을 처음 쓴 사람은 바로 뇌물마립간입니다. 뇌물마립간. 사실상은 이게 왕의 호칭으로서 마립간을 쓴 사람은 총 5명 있는데요. 뇌물마립간, 실성마립간, 눌지마립간, 자비마립간, 소지마립간 총 5명인데 3명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뇌물, 눌지, 소지예요. 외우세요. 뇌눌소. 이게 한 150년 되거든요. 150년 동안에 마립간이라는 호칭을 쓴 거예요. 정말 강한 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호칭은 그런데 그렇게 강하지 못한 것 같아. 왜냐면 신라에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뇌물마립간이 혼자 왜구를 막지 못하고 광개토대왕 도와주세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고 그랬어요. 이게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한 것은 뇌물마립간의 지원 요청에 따라 광개토대왕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광개토대왕은 아내가 있다고 했는데요. 광아내, 그 중에서 광과 내를 잘 연결시켜야 돼요. 광개토대왕이 뇌물마립간을 도와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좀 눈치채셨겠지만 사실은 고구려와 백제의 역사를 잘 알면 신라, 삼국시대의 신라의 역사는 그냥 잘 묻어가는 게 있어요. 이미 외운 것들이 다시 신라 차원에서 또 나오는 거거든요. 또 밑에 보시면은 눌지마립간이 나오는데요. 누구 생각나요? 오비눌, 동소지. 오늘 외우겠습니다. 오비눌, 동소지 뭐예요? 5세기 내내 비눌, 비유왕과 눌지마립간이 낮의 동맹을 체결했고 5세기 후반에 동소지, 동성원과 소지마립간이 낮에 결혼동맹을 체결했다. 그거죠. 지금 이제 눌지가 나왔으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비유왕이 나오지. 그러니까 비눌, 낮의 동맹 체결했다. 그거예요. 이게 이제 5세기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 다음 장 보세요. 소지마립간이 나왔어. 동소지 누가 나오겠어요? 동성왕이 나오겠죠. 백제의 동성왕과 신라의 소지마립간이 낮에 결혼동맹을 체결한 거예요. 우리 이미 외우고 있던 게 그대로 다 나오죠? 네. 신라의 전성기는 6세기입니다. 6세기 왕들은 이렇게 3명이 나와요. 지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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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법진. 입에 붙여야 돼. 지법진. 지중왕, 법흥왕, 진흥왕이에요. 누가 제일 중요하게요? 누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게요? 다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근데 좀
특이한 왕이 바로 앞에 있는 지증왕이에요. 지증왕의 업적 중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출제하지 않아요. 지증왕은요, 여러 번 시험에 나왔는데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하나의 업적에 집중해서 나온 적이 없고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증왕 공부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이건 포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업적이 여러 개잖아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지증왕, 정말 나이가 많아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인데요. 사루국에서 신라로 바꿨대요. 그럼 여태까지 신라의 국호가 신라가 아니었다는 거냐? 그렇다. 지증왕 때 드디어 신라로 바뀌어요. 신, 새롭다 이런 뜻이야. 라, 막 나한다. 뭐 다 막 나한다. 너무 좋은 뜻인 거예요. 그냥 신도 좋고 라도 좋으니까 신라로 합시다 라고 신하들이 말했는데 오케이 한 게 바로 지증왕이에요. 그래서 지증왕이 이제부터는 왕의 호칭도 마립간 하지 말고 중국식으로 왕이라고 해라 라고 해서 왕이라는 호칭을 처음 쓴 것도 지증왕 때부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제가 묶어놨는데 왜냐면 두 개, 왕신라는 같이 가셔야 돼요. 왕신라. 또 하나 보시면 순장을 금지시켰어요. 질문, 순장은 어느 나라의 풍속입니까? 부여죠. 부여라는 나라는 순장을 많이 했어요. 왕이 죽으면 신하나 노비를 같이 묻었다니까요. 살아있는 사람을. 물론 뭐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뻥 차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은 건 아닌데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집어넣긴 했지만 그게 너무 비인간적이잖아요. 근데 순장을 금지시킨 사람이 지광입니다. 이건 사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때까지는 암암리에 순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장금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료로 순장금지 누구예요? 바로 지증왕인 거죠.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진짜 많다. 또 우경을 시작했대요. 우경을 시작했다는 건 오늘부터 소가 밭 간다 라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들한테 명령을 내리겠죠. 지증왕이 이제부터 니들이 밭을 갈어. 실제로는 당시에 집마다 소가 다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 시작할 때 소가 밭 가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경을 시작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뭔가 이게 지증왕은 산업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에 관심이 일단 많아서 우경을 시작했어요. 또 산업에 관심이 많았던 이 지증왕은 상업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상업, 장사하는 거 있죠. 그래서 동시라는 걸 설치했어요. 동시. 이게 빨간 줄이지? 동시. 요거예요. 경주가 있다면 경주의 동쪽에 시장을 만든 사람이 바로 지증왕입니다. 그럼 남쪽에 없냐? 남시. 서쪽에 없냐? 서시. 있어요. 있는데 통일신라 시대 때 나중에 만들어져요. 7세기 말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효소왕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서시전, 남시전 이런 걸 만들거든요. 절대로 삼국시대에는 서시, 남시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뭐만 써야 돼? 동시, 동쪽의 시장, 이스턴 마켓, 동시. 근데 동시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동시라는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이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동시전이에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세요. 동시전. 동시를 설치하고 동시전을 둔 사람이 누구예요? 지증왕입니다. 또 하나 밑에 보시면 우상국을 정벌했다고 그랬는데 우상국은 지금의 울릉도입니다. 당시 우상국은 좀 따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사부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지증왕이 우상국을 위협한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요. 배에다가 나무로 만든 가짜 사자를 잔뜩 싣고 간 거예요. 가면서 진짜 사자인 것처럼 속이니까 그 섬에 있던 우상국 사람들이 항복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어서 아주 우습지 않게 그렇게 우상국을 정벌한 왕이 바로 지증왕입니다. 너무 많았죠. 지증왕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지증왕은 다른 사람의 오답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업적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써보세요. 왕 동시 순장. 순장에 대한 정의가 딱 이거죠. 왕과 동시에 순장하는 거죠. 왕이 죽으면
노비를 같이 묻어요. 왕, 동시, 순장. 근데 죽은 사람 생각해보세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의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왕이 죽어가지고 내 친구가 같이 묻혔다. 이러면서 울잖아요. 맞죠? 울고 있죠? 예. 왕, 동시, 순장, 왕, 동시, 순장, 이렇게 외세요. 뭘 줄임말이겠어요? 우자가 들어가는 업적이 지증왕에게 두 번이나 있거든요. 하나는 우경시작이고 하나는 우산국 정벌이에요. 우산국 정벌 시험에 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우산국 정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왕이 뭐예요? 왕이라는 호칭을 처음 썼다. 그리고 이때 국호는 신라로 바꿨다. 그래서 왕과 신라는 같이 외우셔야 돼요. 왕신라. 왕신라가 바로 지증왕입니다. 동시 전, 순장 금지, 우경 실시, 우상국 복속. 꼭 알아주세요. 왕, 동시, 순장 해봐요. 왕, 동시, 순장 꼭 알아야 된다. 이제 지중을 봤으니까 그 다음 누구예요? 지법진 법흥왕이 나오겠죠? 법흥왕 보겠습니다. 법흥왕은 병부를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병부가 뭐냐면요, 지금의 국방부예요. 백제와 신라가 창시대 때는 너무나도 많이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의 관청 중에서 제일 먼저 설치한 게 병부인데 그게 하필 국방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이 많았으면 국방부부터 설치를 했겠어요. 그게 바로 법흥왕입니다. 근데요, 이때 관청으로 병부를 설치하면서 국회의장 자리도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의 국회의장과 가장 비슷한 것이 귀족회의의 대표인 상대등입니다. 상대등이 지금의 국회의장과 비슷해요. 그래서 시험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두 개가 같이 나와요. 병부와 상대등 설치, 병부와 상대등 설치. 이게 바로 법흥왕이에요. 좀 웃기긴 하죠. 왜냐면 병부는 관청의 이름이고 상대등은 직급의 어떤 자리의 이름인데 그걸 두 개를 같이 내요. 병부와 상대등 설치. 법흥왕의 업적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국방부와 비슷하다, 국회의장과 비슷하다. 이 책의 특징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요즘의 표현으로 많이 썼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이 좀 편해요. 그죠? 아주 알아들기 좋은 그런 어휘로만 그런 단어들을 모아서 쓴 책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쭉 읽기만 해도 점수가 나온다니까요. 끝까지 잘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또 보실 것은 2차전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했다. 사실은요, 다른 나라는, 즉 고구려와 백제는 불교가 들어오면 수용되면 바로 공인해요. 순도가 들어오면 바로 공인해, 고구려. 마라나타가 들어오면 바로 공인해, 백제. 근데 신라는요, 분명히 불교가 들어와도 반대하는 거예요. 나라의 종교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귀족들이 반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법흥왕 때 안 되겠으니까 2차돈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머리를 찌는데요. 목을 치는데 2차돈의 목을 치니까 여기에서 허연 젖 같은 우유 같은 그런 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피가 나오지 않고. 이건 기적이죠. 그래가지고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불교를 공인했습니다. 그게 바로 법흥왕 때예요. 불교 공인 뭐 떠올라요? 이미 다 말씀드렸죠? 소수림왕, 침유왕, 그리고 법흥왕,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알아두도록 하세요. 근데 제가 여기 끝에다가 뭘 써놨냐면 여기 보세요. 이런 면에서 보면 고구려의 소수림왕과 법흥왕이 많이 닮아 있대요. 누구랑 누가 닮았대? 법흥왕과 소수림왕이 똑같이 생겼다는 건 아니겠죠? 뭐가 닮았어요? 둘 다 불교를 공인했고 율령을 반포했기 때문에 둘은 아주 비슷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아직 법흥왕이 끝난 게 아닙니다. 법흥왕 때는요, 바로 금관가야를 정복하게 되는데 금관가야 정복이 금관가야를 가서 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는데, 법흥왕은 가만히 있었는데 금관가야의 왕과 왕비가 세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항복을 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금관가야의 왕 김구해가 항복을 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김구해. 이 김씨가요, 한문으로 쓰면은 김자를 금무로 늙어요. 금구해.
김구해는 금구해. 예, 김구해가 와서 항복했다고 하면 금관가야의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금관가야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6가야 중에서 당시의 가야는요, 6가야를 금관가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금관국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삼국사기의 본문에는 금관가야를 금관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금관국에 김구해가 항복을 했다. 그럼 어느 왕이에요? 법흥왕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매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처음으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해서 건원원년이라 했다. 처음으로 연호를 썼대. 영락은 더 묻는데? 영락? 그건 고구려죠. 신라에서 처음으로 연호를 쓴 사람은 법흥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독자적인 연호 건원이다 그랬는데, 건원이 뭔 뜻이냐면 이거 자체가 건, 세웠다, 원, 원년으로, 이거 자체가 연호를 처음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건원. 법흥왕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건원입니다. 또 이제 진흥왕 보겠습니다. 진흥왕. 지법진 진흥왕인데요. 진흥왕 몇 세기예요? 지법진이 다 6세기죠. 6세기에 중후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찬하게 했대요. 누구랑 비교해야 되겠어요? 역사 편찬한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거 써보세요. 백제는 근초고왕이 바로 역사 편찬했어요.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했죠. 근초고왕 기억하십니까? 고규마 고흥, 고규마 팔아가지고 고흥 한 사람, 고흥 나오죠. 그리고 진흥왕 때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 두 사람은 꼭 외우십니다. 진흥왕은요, 이것도 외웠던 거다, 그죠? 관산성 전투에서 진흥왕을 배신자라고 외치면서 달려온 그 사람을 죽여버렸죠. 진흥왕이 성왕을 죽였어요. 그게 바로 관산성 전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죽이고 나서 한강을 아예 독차지해버린 거예요. 한강을 진흥왕이 차지하려고 하니까 성왕이 화가 나서 관산성 전투를 통해서 죽었죠.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죽으니까 이제 한강은 완전히 내 차지. 그러면서 북한산에다가, 한강 바로 위에 있는 북한산에다가 비석을 하나 세웠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북한산 순수비라고 그래요. 단순하게 북한산비 이러지 않고 북한산 순수비라고 표현해요. 순수가 뭡니까? 순수하다, 이노센트? 뭐예요? 순수가 뭐야? 여기서 제가 써놨는데요. 순수라는 말은 왕이 직접 행차했을 때 쓴다 그랬죠. 이 책 친절하죠? 북한산에 진흥왕이 직접 갔다는 거예요. 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북한산에 직접 가서 비석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북한산 순수비입니다. 그래서 순수비를 세웠다, 이 말은 진흥왕에게 쓰는 말이에요. 진흥왕. 그럼 다른 왕들은 정복 지역에 직접 간 사람이 없느냐, 행차한 사람이 없느냐? 있긴 있겠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순수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진흥왕으로 푸시면 돼요. 밑에 있는 창령비, 여기 나오는 마울령비, 황추령비 다 순수비예요. 이런 것들 자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anyway, 순수비라는 말이 나오면 진흥왕으로 풀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가야는요 6가야로 합쳐져 있어요. 해안 지역에 금관가야가 있고 경상도 내륙지방에 대가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고령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른 가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흥왕이 정복한 가야는 대가야입니다. 근데 이때는 진짜 정복 활동을 벌였어요. 이사부라는 사람을 보내서 대가야를 쳤어요. 너 반역하려고 그랬지? 그러면서 쳤어요. 그러면서 이사부를 보내면서 사다함이라는 청년을 같이 보내서 지원 사격하게 했습니다. 결국 대가야냐 금관가야냐 그걸 구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외우세요. 법흥왕은 어느 가야를 정복했어요? 6가야 중에서 금관가야를 정복했죠. 물론 금관가야는 이미 쇠퇴한 상태에 있었죠. 흐물흐물 약해진 상태에 있었던 걸 갖다가 법흥왕이
치려고 하니까 김부애가 와서 항복을 한 거예요. 금관가야가 언제 쇠퇴했죠? 뇌물마립간 때. 누구 때문에? 광개토 대왕 때문에. 그러니까 금관가야는요, 광개토 대왕이 약하게 만들었고 법흥왕 때 복속이 된 거예요. 진흥왕이 정복한 가야는 대가야인데, 대가야가 멸망하면 가야 전체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진흥왕 때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바로 화랑도라는 거예요. 화랑도 뭐 들어보셨죠? 꼭 그 옛날 드라마에서 사극에서 화랑도가 나오면 화랑도는 꼭 이렇게 유니폼이 있다. 그리고 나서 머리에 뭘 쓰고 있는데 거기 꼭 이렇게 이 새 깃털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꼭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한 사람, 화랑도를 공인한 사람이 바로 진흥왕이에요. 사실은요, 화랑도의 전신은 원화라는 건데요. 원화라는 게 바로 신라에 있었던 조직인데, 원화라는 거는 여성 조직이었어요. 근데 여성 리더들이 질투하면서 너무 싸웠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성 조직으로 바꾼 것이 화랑도예요. 그거를 여성 조직을 남성 조직으로 바꿨다는 걸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바로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다음에 한참 있다가 진평왕이 나온대요. 진평왕은 6세기에서 7세기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왕이에요. 진평왕은 어느 세기라고요? 6세기 말 7세기 초에 그 왕이 바로 진평왕입니다. 진평왕은요, 진평왕이 아주 좋아했던 승려가 바로 원광인데요. 원광에게 걸사표를 쓰게 했어요. 걸사표, 진짜 어려운 말이다. 걸, 제가 영어로도 써놨는데 걸은 요청하다는 의미로 영어에 ask래요. 걸, 요청한다. 사, 병사를. 군대를 요청하는 그런 편지가 바로 걸사표예요. 도대체 무슨 군대를 요청했을까요? 그림 하나 그려보세요. 네. 신라고요, 중국이고요, 고구려가 있는데 당시 신라의 왕은 진평왕입니다. 그때 중국은 수나라인데요, 원광을 통해서 걸사표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고구려를 쳐달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수나라가 나도 고구려 치려고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쳐들어갔죠. 근데 당시에 고구려 왕은 영량왕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영량왕. 그때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의 군대를 격파시켜요. 그게 바로 살수대첩입니다. 신라의 진평왕이 걸사표를 수나라에 보냈다. 608년. 4년 후에 살수대첩으로 수나라의 군대가 크게 당해요. 612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걸사표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이 살수대첩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 기억하시고요. 예. 그 다음 왕은 선덕 여왕입니다. 여왕. 우리나라에 여왕이 몇 명 있어요? 3명 있죠. 삼국시대 때 선덕 여왕, 그리고 그 다음에 진덕 여왕, 그리고 나중에 통일신라 시대 때 진성 여왕, 이렇게 3명이 있어요. 어떻게 돼? 여왕이 왕이 됐을까요? 당시에는요, 성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골품제라는 신라의 신분제도입니다. 선덕 여왕은 여왕이긴 하지만 왕족 중에 왕족, 혈통이 좋았어요. 바로 성골이라는 혈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선덕 여왕은 군사적인 힘은 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문화적인 차원에 거기에 발달에 매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첨성대를 세웠대요. 첨성대, 저기 경주에 가면 있죠? 예, 첨성대를 세워서 천체를 관측했다. 별자리 보는 그런 건물? 그런 게 바로 첨성대예요. 첨성대 그 앞쪽에 그 신라의 대표 사진으로 첨성대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오강 첨시하게 첨성대가 있죠. 이게 바로 선덕 여왕 때 지은 천문 관측하는 건물이에요.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총 27칸으로 되어 있어요. 2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가 바로 27층이에요. 공교롭게도 선덕 여왕이 27대 왕이에요.
공교롭게 된 건지 원래 그렇게 의도하고 한 건지 잘 모르겠어. 그쵸? 예, 선덕여왕이 27번째 왕입니다.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선덕여왕 때 바로 대야성 전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랑 누가 싸웠어요? 백제의 의자왕이 신라의 선덕여왕을 공격했죠. 그래가지고 40여 성을 뺏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대야성이다 이거예요. 이때 사실은요, 대야성 전투가 신라에 큰 위기를 가져왔어요. 그때 대야성 성주인 김품석의 아내, 즉 김춘추의 딸이 죽은 것 때문에 김춘추도 화가 났지만 신라 자체가 국가적 위기를 맞이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덕여왕이 어떻게 했냐면 대성 전투를 지고 나서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선덕여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숭불, 불교 숭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도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꼭 지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황룡사 9층 목탑이죠. 황룡사라는 절은 진흥왕이 지은 거 맞는데 거기에 9층 목탑을 건립한 사람이 바로 선덕여왕입니다. 이게 몇 년도래요? 645년. 연도는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대야성 전투가 642년이 있었어요. 3년 만에 목탑을 하나 세운 거예요. 나라를 지켜주소서 이러면서. 그 다음은 진덕여왕인데요. 진덕여왕 때 사실은 가장 화가 많이 나는 상태는 바로 김춘추라는 사람입니다. 김춘추는 대야성 전투로 딸을 잃고 나서, 그리고 사실 사위도 잃게 된 거죠. 도와달라고 고구려에 갔는데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또 딱 잡아가지고 억류를 시켰어. 오히려 도와달라고 갔는데 잡아뒀다니까요. 몰래 빠져나왔죠. 그래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가서 중국과 나당 동맹을 체결하는데 김춘추가 나당 동맹을 체결할 때 왕은 진덕여왕입니다. 보세요. 나당 동맹, 나당 연합군 맺었다. 사실 김춘추가 한 건데 진덕여왕 때 한 거예요. 그리고 진덕여왕 때 집사부라는 거 설치하는데요. 집사부는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과 비슷한 거예요. 집사부. 오직 왕만을 위해서, 진덕여왕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관청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진덕여왕이 나당 동맹을 맺었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집사부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결국 나당 동맹과 집사부를 밑에 보세요. 나당 동맹과 집사부는 누가 왕이 되어 사용하게 돼요? 김춘추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나당 동맹과 집사부입니다. 김춘추가 왕이 되면 누군데요? 무열왕이죠. 무열왕 때 이게 이제 제대로 활동하게 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삼국시대 신라는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요. 통일신라는 좀 이따 봅시다. 이제 가야로 넘어갈게요. 가야까지 치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국인데 가야가 좀 빨리 멸망했거든요. 가야는 6가야가 합쳐져서 6가야가 가야 연맹을 맺었는데요. 6가야여서 그런지 몰라도 6가야는 6세기에 멸망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개의 가야 보이십니까? 6개의 가야.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생긴 가야는 저 밑에 남해안 지역에 김해 지역에 있었던 바로 금관가야입니다. 금관가야가 가야 전체가 아니고 금관가야가 6가야의 짱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김해의 금관가야가 처음이다 그랬죠. 근데 이 금관가야부터 시작해서 가야 전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건국 신화가 있어요. 뭐 하늘에서 보자기를 싼 뭐 황금색 박스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황금알 6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화했는데 그게 바로 금관가야의 시조인 김수로다. 뭐 이런 신화가 있어요. 그 신화를 우리가 가락국기라고 하는데요. 가락국기가 수록이 된 책은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이게 가끔 시험에 나와요. 삼국유사 알아두세요. 가야의 건국신화는 삼국유사라는 책에 있다 이거예요. 또 가야의 특산물은요 바로 철입니다. 낙랑과 외에 수출할 정도로 아주 철이 많았던 게 바로 가야예요. 생각해 보니까요 옛날에
마한, 진한 밑에 변한이 있을 때 변한도 철이 많았다고 그랬죠. 바로 그 변한 자리, 낙동강 유역에 생긴 나라가 바로 가야예요. 그러니까 변한도 철이 많았다 맞는데요. 가야도 철이 너무 많아가지고 심지어 낙동강 외에 수출했다 맞는 얘기예요. 예. 또 밑에 5세기 후반에 고령의 대가야 중심으로 세력이 재편되었대요. 아, 금관가야가 약해졌나 보다. 누구한테 막 맞아가지고 흐물흐물해지니까 약화되니까 저 금관가야를 우리의 짱으로 섬길 수는 없어. 그러면서 나머지 가야들이 대가야를 새로운 짱으로 추대한 거예요. 금관가야가 언제 쇠퇴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광교대당, 그죠? 광교대당이 가야까지 쫓아가서 가야를 치는 바람에 금관가야가 쇠퇴했죠. 근데 그래서 5세기 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5세기 후반이 되면 오후가 되면 대가야 중심으로 세력이 재편이 돼요. 5세기 후반에 전기 가야 연맹에서 후기 가야 연맹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5세기 후반에 누가 짱이다가 누가 짱으로 바뀌어요? 금관가야가 짱이다가 대가야가 짱인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해안 지역에서 내륙 지역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 대가야 쪽에서 많이 발견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금동관, 판가보, 투구 다 철로 만든 거다, 그치? 철이 많이 났나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로 발견되는 곳이 바로 대가야 지역입니다. 경상도 내륙 지방이에요. 금관가야는 먼저 버풍왕에 의해서 신라에 복속이 돼요. 그러니까 금관가야는 흐물흐물해진 상태에서 약화된 상태에서 결국 살아있긴 했는데 결국 버풍왕이라는 사람이 가서 치죠. 물론 진짜 친 건 아니고 누가 항복했어요? 김구회라는 사람이 항복을 한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진흥왕 때 대가야가 이사바 장군의 공격으로 멸망을 해요.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 벌써 몇 번 했죠? 금관가야는 버풍왕 때 멸망을 하고 대가야는 진흥왕 때 멸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 요것 좀 알아두세요. 당시에 금관가야가 버풍왕 때 복속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금관가야의 왕, 즉 금관국주 김구회가 왕비와 세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항복한 걸 말하죠. 아니, 신라 입장에서 가야의 왕족이 와서 항복을 해. 그러면 항복했구만. 그래요? 이 사람들을 뭔가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대우합니다. 신라의 진골로 편입하였다. 진골은 물론 성골 다음에 있는 게 바로 진골이긴 한데 아주 높은 왕족이에요. 이렇게 취급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것도 꼭 알아주세요. 가야가 항복을 하면 가야의 그 왕족을 진골로 편입시켜 주었다. 이렇게 왔는데요. 이제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 기출문제 1번 볼게요.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여기 보니까 신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라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신라, 아 좋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하들이 신라라는 국호를 제의하니까 왕이 오케이 한 거죠. 심지어는 여태까지 왕을 마립간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왕이라고 쓰죠. 왕. 그러면서 밑에 보니까 신라국 왕 이렇게 쓰재요. 왕이라는 편과 신라라는 편이 나오는 건 언제예요? 왕과 신라가 나오는 건 왕, 동치, 순장, 누구야? 지증왕이죠? 예. 지증왕에 대한 문제군요. 지증왕이 업적으로 옳은 것은 뭘까요? 한번 볼까요? 예. 지증왕. 답이 2번이네요. 그죠?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 지금의 울릉도를 복속시켰다. 이게. 사실 이사부가 가짜 나무 사자를 가짜 사자를 데리고 가면서 엄포를 놓아서 우상국 사람들이 항복한 걸 말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예, 3번 보겠습니다. 3번.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금관국에, 금관 가야죠. 김구회가 항복을 했대요. 어느 왕일까요? 그러니까요, 가야의 멸망은 금관가야 멸망과 대가야 멸망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바로 버풍왕과 진흥왕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왕은
버풍왕이네요. 그죠? 네. 버풍왕의 답이 뭘까요? 쭉 보니까 2번이군요.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지정했다. 버풍왕이 처음으로 신라에서 연호를 쓴 거예요. 처음으로 연호를 썼을 때 그 연호의 이름 자체가 건원이에요. 건원이 연호를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6번인데요.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경상북도 고령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던 이 나라. 고령 지역에 있었대요. 그러면서 고령에 지산동 고분이 진짜 유명한데 지산동이 나오면 고령 지산동이에요. 경상북도 고령 지산동. 여기에서 썼던 나라는 무엇이냐? 가야 전체는 아니고요. 가야 중에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되었던 짱이 되었던 대가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잠깐 이 그림 좀 잠깐 볼게요. 이게 한반도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세모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가야인데요. 이 남해안 지역에 남부지방에 있었던 김해에 있었던 가야가 바로 금관 가야입니다. 근데 경상도 내륙지방, 저 고령지방에 있었던 게 바로 대가야예요. 다시 질문할게요. 너무 쉽나? 금관가야 누가 멸망시켰어요? 버풍왕. 대가야 누가 멸망시켰어요? 진흥왕. 근데 지금 고령 지산동이 나왔단 말이야. 지금 무슨 문제예요? 이거는 대가야 문제인 거예요. 대가야 누가 멸망시켰다고요? 진흥왕. 가야는 항상 멸망이 나와요, 시험에. 예, 답이 1번이네요. 그죠? 진흥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은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다 안다고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수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